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비가 그친 오늘 바람이 아주 쌀쌀했습니다. 기온도 떨어져서 때 늦은 꽃샘 추위가 주말에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이 한식날. 예전에는 전날 만든 쑥떡이나 화전을 먹고 진달래 꽃잎으로 만든 두견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야, 진달래 꽃잎. 봄 향기 가득한 한식날 밥상에서 봄 내음이 한가득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만개한 벚꽃이 오래도록 기억될 그런 금요일 밤입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EBS 북카페, 오늘은 버스커의 벚꽃 엔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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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네, 안녕하세요. EBS 북카페 DJ 명로진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제가 오늘 좀 행사가 있어서 어디 특강이 있어서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옷을 좀 얇게 입고 나왔거든요. 하루 종일 고생했네요. 네. 내일은 더 춥대요. 여러분 옷 두둑히 입고 나가십시오. 황자희님은 오늘은 꽃샘추위네요. 오랫동안 해오던 일 중 하나가 다음 주면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영혼의 휴식 누리러 왔어요. 끝까지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훈님, 명로진님 오늘도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1920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은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네, 저도 잘할게요. 버스커의 벚꽃 엔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커는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벚꽃 필 때마다 이 노래 틀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오랫동안 기억되는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함께 읽고 있죠. 함께하고 계시는 소감 보내주세요. 예, 아이 놀면 뭐해요?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샵 1045 반디 카카오톡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민음사에서 나온 죄와 벌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도 저를 만나실 수 있죠. 유튜브에서 한글로 명로진 고전백선 명카페 검색하시면 그동안 함께 하셨던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팟빵에서는 EBS 북카페라는 이름으로 지난 방송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죄와 벌. 지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함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벌써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죄와 벌은 1860년대 후반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벌어지는 2주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레닌그라드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또 바꿨죠. 원래 이름으로. 7월의 어느 무더운 저녁,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를 방황하던 가난한 청년 라스콜리코프는 고독과 좌절 끝에 전당포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하는데요. 러시아 제2의 수도라고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근대 도시가 갖고 있는 암울한 분위기야말로 주인공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만큼 인간의 영혼에 음울하고 기괴하고 이상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드물다, 이렇게 작품 속에 묘사가 되어 있죠. 자, 그럼 두 사람을 살해하고 괴로워하던 라스콜리코프는 드디어 소니아를 찾아서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장면 한번 만나보시죠. 라스콜리코프는 말했다. 내가 어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 여길 나갈 때 말했지. 영원히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오게 되면 당신에게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주겠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해주러 온 거야. 소냐는 온몸을 떨면서 말했다. 그럼 어제 그 말이 정말로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았대요?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라스콜리코프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힘이 없는지 계속 집요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과 절친한 친구란 말이야. 그는 이 리자베타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는 그녀를 어쩌다 그만 죽인 거야. 그는 노파를 죽일 생각이었지. 노파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갔던 거야. 한데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만 그녀도 죽인 거야. 끔찍한 순간이 더 흘러갔다. 둘 다 계속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래도 못 알아맞히겠어? 그는 갑자기 이렇게 물었는데 종루 아래로 몸을 던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요. 소냐가 거의 들릴락 말락 속삭였다. 잘 생각해봐. 이 말을 하자마자 또다시 얘의 그 익숙한 어떤 감각에 사로잡히며 갑자기 영혼이 얼어붙었다. 알아맞혔어?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맙소사.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끔찍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맥없이 침대로 쓰러져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하지만 금방 몸을 일으켜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서는 양손을 붙잡고 자신의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꼭 움켜쥐었으며 또다시 그 자리에 붙은 것처럼 꼼짝도 않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최후의 필사적인 응시를 통해 모든 최후의 희망이라도 찾아내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어쩌자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녀는 절망에 차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무릎을 펴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목으로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고 두 손에 힘을 주었다. 라스콜리코프는 뒤로 움찔 물러나더니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여자야, 소냐.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지? 아니, 지금 온 세상을 통틀어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미친 듯 흥분하여 이렇게 외치더니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럼 나를 버리지 않겠지, 소냐? 그는 희망 같은 것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언제까지나 그 어디서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어디라도 따라가겠어. 오, 맙소사. 왜 당신을 더 빨리 알지 못했을까? 왜 당신은 더 빨리 와주지 않았죠? 오, 맙소사. 죄와 벌 가운데 제5부의 4장 함께 하셨습니다. 드디어 라스콜리코프가 자신의 범행을 소냐에게 고백했죠. 역시 소냐는 구원의 여인이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잘하고 멋지고 착해야 구원해준다? 이건 구원이 아니죠. 정말 이상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사랑해 주는 것, 이게 구원이죠. 라스콜리코프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소냐는 그를 가만히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쩌자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라스콜리코프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왜 더 빨리 와주지 않았는가? 왜 더 빨리 와주지 않았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대목이 죄와 벌에서 저는 절정 중의 절정, 핵심이라고 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소냐의 아버지 마르멜라도프를 먼저 만났었죠. 그에게서 소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리자베타를 살해하기 전에 소냐를 만났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스콜리코프에게 아마 다른 삶이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라스콜리코프가 오히려 소냐를 그 어두운 삶에서 구원해서 또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갔을 수도 있죠. 라스콜리코프는 소냐에게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죽였다. 나 자신을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빈대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다. 주인공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파처럼 평범한 사람은 과감히 죽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죠. 랑트레님, 명디님 뒤에 배경사진이 멋있어요. 윤은희님, 명디님 좋았어요. 예, 안녕하세요. 1310님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7363님, 옆에서 듣던 남편이 바로 문자 보내라고 하네요. 죄화벌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강태광님, 버스커의 벚꽃 엔딩, 봄 노래의 고전이죠? 맞아요, 고전입니다. 조은숙님, 왼쪽 가슴에 행커치프 꽂으셨나요? 조그만 꽃배지는 무슨 꽃인가요? 조그만 꽃배지는 제주 4.3 70년을 추념하는 동백꽃 배지입니다. 예. 지난주에 표창원 의원이 오셨을 때 이것을 꽂으셨길래 물론 그 의미도 의미지만 예뻐서 저도 하나 얻었습니다. 박선아님 오랜만에 북카페 함께합니다. 고전백선 어렵지만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최영아님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4월에 눈 내리겠네요. 아니 그러게요. 좀 따뜻해지지.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죄화벌 만나보죠. 시인과 촌장이 불러요.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의사와 사제를 불러오자는 얘기가 오갔다. 관리는 라스콜리코프에게 이제는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속삭였지만 그래도 사람은 보내도록 했다. 그러는 동안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각혈도 잠깐 멎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자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창백한 소냐를 병적이지만 주의 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 마침내는 자기를 좀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양쪽에서 부축해 침대에 앉혔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니? 애들을 데리고 왔니? 폴야, 멍청한 것들, 뭐 때문에 도망을 쳤을까? 아휴. 그녀의 바싹 마른 입술은 아직도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쭉 살펴보았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소냐. 한 번도 네 방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네 피를 빨아먹었다, 소냐. 폴야, 레냐, 콜야. 이리로 와보렴. 아, 자, 이제 다 모였구나. 소냐, 애들을 맡아주렴. 손에서 손으로. 나는 이제 그만이다. 모도회는 끝났어. 나를 그만 놓아줘요. 죽을 때만이라도 편히 죽게 해줘요. 뭐라고? 사제? 필요 없어. 너희들한테 그런 여윳돈이 어디 있어? 나는 지은 죄도 없는 걸.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하느님은 용서해 주셔야 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잘 아실 테니까. 용서하시지 않는다면야. 그럼 뭐 필요 없는 거고. 그녀는 서서히 불안한 혼미 상태로 접어들었다. 때때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잠시나마 모두를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식을 되찾았다가도 이내 혼미 상태가 됐다. 그녀는 씩씩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목구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었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지 어딘가 공포에 질린 눈초리로 모두를 둘러보다가 이내 소냐를 알아보았다. 소냐, 얘야, 너도 여기 있었니? 그만 됐어. 갈 때가 됐다. 잘 있거라, 이 박복한 거사. 여윈 말을 죽도록 부려먹었지. 녹초가 다 됐다. 다 됐어. 그녀는 절망과 증오에 차서 비명을 내지르더니 베개 위로 머리를 털썩 내려놓았다. 그녀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이 마지막 혼수 상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아주 깊이 숨을 내쉬며 죽었다.
죄와 벌 가운데 제5부의 5번째 장이었습니다.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최후의 이야기.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최후의 이야기. 그녀는 소냐의 새엄마죠. 새어머니. 하급 공무원인 마르멜라도프와 재혼한 이 여인은 본성은 선했지만 화려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마르멜라도프와 그의 딸 소냐를 구박합니다. 소냐에게 몸을 팔게 하는 장면에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뭐가 어딨어. 뭘 그리 애지중지하니.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이야, 엄마가 이게 참 아무리 새엄마르지만 너무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냐를 거리로 내몰았던 그녀는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 소냐에게 사죄를 합니다. 한때는 여유 있는 집안에 남부러울 것 없었던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그녀는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죠. 폐병의 신경쇠약증을 앓으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이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김연주님, 유튜브로 다시 듣기 하다가 아주대 특강을 봤는데 명 DJ님 탁월하더군요. 듣는 내내 킥킥거렸어요. 취업한 아들에게도 출퇴근 지하철에서 들으라고 강추했네요. 어찌 그리 강의를 재미있게 하시던지.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딴 데 가서 이거 강의 이거 못하는데. 석기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은희님, 죽음을 들으니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잠시 찡하네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를 모시고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인연입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너는 한 걸음 물러나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서면 너는 그때야 나타나고 내가 남겨놓은 편지는 바람이 불어 날아가고 네가 녹음해놓은 사랑한다는 말은 그만 실수로 지워지고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도 그런 것 같은데 만나려고만 하면 우린 빗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인연이란 게 있는 건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지 서로를 아무리 원해도 사랑해도 인연이 아니면 아닌지 나는 꼭 너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은데 하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될 듯 이루어질 듯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뜻과는 다르게 꼭 일이 꼬여 가슴 아프게 우리 따라주질 않아 나를 슬프게 hey, 텔레비전에 내 얘기를 내보내면 드라마가 될 것만 같아 이렇게 운이 따라주질 않는데 어떻게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리 인연이 아닌 건지 인연이
EBS 북카페 죄와 벌을 함께 읽어주실 시사평론가 최영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진행을 맡고 계신 EBS 공감시대 오늘 이슈 많았죠? 오늘 네. 바로 이 책을 생각했습니다. 죄와 벌. 오늘 죄와 벌에 해당하는 큰 사건이 하나 나왔죠. 그렇죠. 이 전직 대통령의 선고. 네, 1심 판결. 아이고, 그렇군요. 죄와 벌이네요, 정말.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이게 참 그때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 얘기 많이 아닌 겁니다. 네네. 네. 항상 적용되는. 그래서 그게 항상 제가 어디 가서 하는 얘기인데 고전은 항상 현재성이 있어요. 네. 언제나 예. 시대가 변해도 물론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하셨던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떠올리면서 음, 이 안에는 양심이 나오고 참회가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네. 구원이 나오는데 네네. 후반부 스토리가 지금 안 풀리고 있어서 현실에서는 조금 네. 마음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죄와 벌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라스콜리코프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죄를 지었으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죠. 아주 단순화시키시는 미학이 있으시네요. 왜냐하면 네. 그걸 모르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이 깨닫지 작금의 못하니까 사회에서. 문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와 벌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매력이 있나요? 저는 마르멜라도프예요. 왜요? 하필? 처음에 첫 장면이죠. 거의 첫 장면. 네. 라스콜리니코프가 선술집에 가서 한 술 취한 중년 남성을 만나서 네. 그가 술병 들고 와서 이제 심심하던 차에 이제 자기 넋두리를 들어 놓잖아요. 네. 그 이야기 안에 마르멜라도프의 술주정 안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얘기가 다 함축돼 있었는데 오.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군요. 자신의 딸의 얘기도 나오고 네네. 아까 이야기한 지금 조금 전에 죽음을 맞은 예. 소냐의 새엄마 얘기도 나오고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 조금 제가 한 가지 항의 드릴 게 네. 그 소냐의 새엄마가 그렇게 나쁜 여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그 대목 네. 뭐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니 뭐 대단한 보물이라고 질책해서 몸을 팔도록 거리로 내모는 동기를 제공하지만 네. 그 일을 하고 돌아온 날 네.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추고 음. 두 여인이 울죠. 의붓 예, 모녀가 예. 끌어안고 웁니다. 아주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무능한 가장은 가슴이 찢어지지만 예. 인생을 개과천선하지 못하죠.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느새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 주실 부분도 아주 극적이죠. 최영일 씨와 저의 낭독으로 고도의 심리전이 묘사된 부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스콜리코프가 예심판사 포르피리를 만나는 장면인데 포르피리가 라스콜리코프를 직접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그를 몰아세우는 그 부분입니다. 또 낡아빠진 수법을 쓰는군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당신의 그 수법 말입니다. 이제 정말 신물이 나지도 않습니까? 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뭐하러 수법을 씁니까? 여기에 증인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이렇게 단둘이 속닥대고 있는걸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선생을 토끼몰이 하듯 내몰아 붙잡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백을 하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속으론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온 거죠? 예전의 질문을 다시 하겠는데요. 저를 범인으로 생각한다면 대체 왜 감옥에 잡아놓지 않는 겁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조목조목 대답해 드리지요. 첫째, 선생을 그렇게 곧장 체포한들 저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일단은 저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선생을 거기에 가둠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그래달라고 하는 걸 보니 선생도 잘 아시겠죠? 또 가령 제가 그 소시민을 이용해서 선생의 죄를 폭로하려고 하면 선생은 그놈에게 이렇게 말할 테지요. 취한 거 아니야? 내가 형씨와 있는 걸 누가 봤대? 내 눈엔 형씨는 그냥 술 취한 놈에 불과했고 실제로도 형씨는 고주망태였잖아. 자, 그럼 저는 뭐라고 응수하겠습니까? 더욱이 선생 말이 그놈 말보다는 훨씬 더 그럴듯한걸요.
그 밖에도 저는 선생을 고발할 만한 건수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선생을 수감할지라도 심지어 선생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러 이렇게 직접 왔을지라도 흔한 일은 절대 아닌데요. 어쨌거나 이래본들 저에겐 이로울 것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선생을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 저 스스로 선생에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저를 불안당으로 생각하는 것도 싫거니와 믿거나 말거나 선생에게 진실로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선생을 찾아온 세 번째 이유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권할 것이 있어서인데 그냥 자수하십시오. 그 편이 선생으로서는 훨씬 더 이로울 테고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저도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예? 있지 않습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당신 입으로 이건 심리학일 뿐이라고 말하더니 어느새 수학의 영역으로 진입했네요. 자, 혹시 지금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면? 아니요. 로지온 로마노이치. 그렇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단서가 있거든요. 이 단서는 그때 발견한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단서죠? 어떤 것인지든 말하지 않으렵니다. 로지온 로마노이치. 게다가 어쨌거나 이제는 더 이상 유예할 권리도 없습니다. 수감할 수밖에요. 그러니 잘 판단하십시오. 이제는 저의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오직 선생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편이 더 좋을 겁니다. 로지온 로마노이치. 죄와 벌 가운데 6부의 두 번째 장을 최영일 씨와 저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예심판사 포르피리와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대화를 낭독해드렸는데 어제와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포르피리가 그 칠을 하는 사람, 7장이를 예, 니콜라이를 이제 네. 라스콜리코프에게 만나게 했는데 거짓 자백을 시켰었죠. 예, 그가 자백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허위였고요. 정황 자체로만 본다면 이 포르피리가 지금 라스콜리코프를 범인으로 굉장히 큰 혐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낭독한 대목에서는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말 범인과 그를 쫓는 뭐 형사, 여기서는 예심 판사입니다만 네네. 지금 이게 범죄 스릴러물의 심리극 장면을 팽팽한 장면을 지금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연극적이긴 하지만 지금 영화에서도 많이 이제 패러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이 포르피리가 형사 콜롬보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래요. 계속 찔러보고 있는 거죠. 아, 예, 하지만 그렇죠. 마음속에는 직감이 온 거예요. 예. 아, 이 친구다. 던져보는 거죠. 네, 하지만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예. 자수를 권했다가 상관없다고 했다가 잡아넣을 거라고 했다가 단서가 있다고 했는데 뭔지 알려주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에서는 교란 작전입니다. 네.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느 대목에 걸리는지 보고 있는데 아주 노련한 명탐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저는 가끔 이렇게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쓰는데요. 이 포르피리가 예심 판사입니다. 네, 아, 지금은 판사가 이렇게 직접 수사를 하지 않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면 수사관 네네. 또는 뭐 검찰 쪽 사람이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 예심 판사고요. 나이는 이제 중년의 남자인데 지금 라스콜리코프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을 다니다 휴학한 청년. 예. 네. 근데 꼬박꼬박 선생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저는 그게 지금 예심 판사인데 지금 우리가 아는 판사, 변호사, 검사와는 좀 다르게 이 역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서부 시대에 그 수많은 넓은 대륙에 펼쳐진 마을들에 사법부를 다 둘 수 없으니까 네. 보안관들을 그렇죠. 선출하고 보안관. 예. 예심 판사, 순회 판사가 돕니다. 그러니까요. 돌면서 예. 재판을 하죠. 예.
그런데 또 이 미제 사건들은 해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 수사관, 사법부 예. 어찌 보면 또 1인 거기서 다역을 하는 거죠. 즉석에서 직결 심판을 해서 뭐 처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수감하기도 하고요. 이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달코 다른 어떻게 보면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 대학생인데 우리나라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네. 대학생은 꽤 예우를 받았던 시대 같아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수를 권하고 있는데 이 포르피리게 나이가 나오네요. 35살이라고 나오는군요. 네네. 그래도 그러면서 라스콜리니코프보다는 나이가 많죠. 한참 많죠. 많이 형이죠. 그러면서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오. 앞날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단서는 뭘까요? 이게 단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있는 건지. 예심판사긴 하지만 이 포르피리의 역할은 하나는 이제 수사관으로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네. 이 배역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또 약간 말투가 우스꽝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 피에로 크라운 광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네, 서커스에서 나레이터 역할을 광대가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하지만 비극적인 쇼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채플린 극에 정말 인생은 뭐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할을 포르피리가 하는 작가의 메신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단서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좀 허술했거든요. 예를 들면 도끼 이런 거 어디선가 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죄와 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요. 주인공 여동생인 두냐가 긴박한 상황에 처하는 장면이죠. 이 두냐를 만나기 위해서 온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녀의 오빠, 즉 라스콜리코프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두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의 노래를 듣고 오지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디바늘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
어떤 식으로 오빠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말 한마디면 그는 구원될 겁니다. 내가 그를 구할 테니까요. 나는 돈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즉시 그를 떠나 보내겠습니다. 내 손으로 여권을 2장 구하도록 하고요. 한 장은 그의 것이고 또 한 장은 내 것이고요.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완이 좋은 녀석들이죠. 어떻습니까? 당신의 여권도 구해드리죠. 당신 어머니 것도. 당신한테 이 라주미힌 따위가 대체 뭡니까? 나 역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뭘 하라고 말하면 전부 그대로 하리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겠소. 당신이 믿는 것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무엇이든 전부 다 하겠소.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제발. 정말이지 나는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문 열어주세요. 문 좀. 제발 열어주세요. 정말 아무도 없나요? 그쪽은 아무도 집에 없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갔으니 소리를 질러봤자 헛수고입니다. 괜히 흥분만 가중시킬 뿐이지요. 열쇠는 어디 있지? 당장 문을 열어. 지금 당장. 저열한 인간 같으니. 열쇠는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군요. 아, 그럼 폭력을 쓰시겠다. 방금 폭력이라고 했습니까? 아부도치아 로바노브나? 만약 폭력이라면 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당신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겠군요. 소피아 세메노브나는 집에 없고 카페르나우 모프는 집이 아주 멀리 있어서 잠겨있는 방을 5칸이나 지나야 하지요. 끝으로 나는 당신보다 적어도 2배는 더 힘이 세고 그 밖에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나중에 당신이 고소할 수는 없을 테니까. 설마 오빠를 정말로 내주고 싶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아무도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무슨 연유로 아가씨가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을 찾아갔을까? 그러니까 설령 오빠를 희생한들 그래 본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폭력을 증명하기란 몹시 힘들지요.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 비열한 놈. 당신은 그러니까 상황에 힘에 굴복했다고 할까요? 굳이 이 말을 써야 된다면 말이지요. 이 집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오빠와 어머니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어요. 평생토록. 자,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리다. 스비드리가 엘로프는 두냐로부터 8걸음쯤 떨어진 곳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에 이미 일말의 의심도 품고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공이치기를 올린 다음 권총을 든 손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조은숙 님이요. 배우님도 여자 목소리 연기는 크크크 웃겨요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네요. 자, 우리 최영일 씨께서 좀 박선아님 의견을 읽어주시죠. 네, 사연. 박선아님 죄와 벌 중학교 때 읽어서 너무 오래돼서 아주 새롭네요. 히 하셨어요. 이수정님 정말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네요. 집중하기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이거는 너무 저는 감사한 말씀인데 윤은희님이 최디님과 명디님의 케미가 좋아요. 다소 내용이 무거울 수 있으나 두 분 연기가 장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니 재밌어요. 이 케미라는 말씀은요. 프로와 아마인데 제가 아이 무슨 말씀?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케미가 잘 맞아요. 네, 실제로. 네. 윤화진님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저도 명디님과 초청 인사님들을 통해 고전을 알게 될수록 그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면서 하트를 무려 3개를 날려주셨네. 이야. 김종환님의 이 대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마르멜라 도프는 자신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비애를 마신다고 했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도 비애를 마시고 싶다. 비어 아니에요? 비어?
아, 그건가요? 권호우님, 소니아처럼 죄를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아주고 다독이고 싶어요. 하셨네요. 자, 이제 읽어드린 부분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그 스피드리 가일러프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던 두냐. 오빠와 관련된 일이라는 편지를 받고 혼자서 그를 찾아왔어요. 두냐가. 정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 당시가 야만의 시대였던 것인가. 이 함정을 팠습니다. 네. 이 스비드리 가일로프 결국은 덧출났죠. 네. 이 두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흑심이 아주 컸던 거죠. 그리고 이 장면 보면서 저는 굉장히 몸서리가 쳐졌는데 네. 특히 어릴 때 처음 읽을 땐 더 그랬어요. 너무 끔찍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 당시를 야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다소 문명의 형식은 지금 우리가 더 갖추었으나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반복되고 있죠. 네, 이런 생각에 사실 미투 운동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화가 많이 말하자면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자기가 저 두냐를 좋아하는데 네. 지금 방에 감금을 해놓고 불러들여서 감금을 해놓고 어떻게 지금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네. 물리적인 폭력도 가능하고 또는 이 오빠와 어머니를 볼모로 해서 협박도 막 하고 이런 거죠.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도 가능한 아주 양수겸장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준다면 난 또 너를 위해서 노예가 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그 듀냐는 이 상황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맞습니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듀냐를 스피드리 가일로프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항하던 듀냐가 권총을 내려놓는 모습에서 또 묘한 감정을 느끼죠. 네. 이 작품에서 어쨌든 스피드리 가일로프는 파렴치한 인물입니다. 네. 자신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도 있고 하인과 어린 소녀를 파멸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죠.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네. 그런데 이게 전 보면서 예. 이 러시아 문학의 공통점일까요?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쓴 닥터 지바고에 네. 거의 똑같은 구도가 나와요. 그런가요? 라라라는 구원의 의인을 놓고 예. 정말 그 고생하면서 이제 인생의 굴곡을 가는 지바고와 아하. 그 상대의 라라를 결국은 물리적으로는 소유한 파렴치한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 얘기만이 아니라 인간 군상이 속해 있는 곳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군요. 예. 결국 두나에게 권총을 뽑아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총알은 결국은 벽에 박히죠. 네, 머리를 그렇죠. 스치고. 그런데 듀냐가 두냐는- 던지고 나간 권총을 발견한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그것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방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갑니다. 네.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내일 시간에 네.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자에게 공자가 물었습니다. 함께 할 만한 사람을 얻었느냐? 찾았습니다. 비좁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공적인 업무가 아니면 제 방을 찾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요행을 바라지 않는 사람, 시대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을 참모의 조건이죠.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BS 북카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